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저하고 책을 같이 펴고 같이 덮진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부동산학 결혼 책을 저하고 같이 펴고 같이 덮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죠. 일주일 동안 부동산학 결혼을 저하고 같이 펴고 같이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부동산학 결혼 책을 펴고 보셔야 됩니다. 매일 펴다 덮었다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펴고 같이 덮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이라는 거 했습니다. 복합 부동산은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하나로 보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하고 거래하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 측면의 개념이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짬뽕시킨 겁니다. 부동산은 크게 보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과 법률적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그 다음에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은 형태가 있다. 유형적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오면 법체계 전부를 봤습니다. 그게 넓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시수단을 갖춘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공시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착물하고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예,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토지를, 건물을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산, 자본, 생산재 또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체화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 토지를 보면 자연입니다. 공간입니다. 위치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났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정착물로 갑니다.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도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부동산화 돼버린 것, 그것을 정착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토지 정착물과 건물 정착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정착물만은 정착물이라고 하고 건물 정착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건물 정착물은 건축, 설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정착물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토지 정착물 구분할 때 몇 번지 토지를 생각한다? 1333번지 토지를 생각한다. 1333번지 토지 위에 몇 가지 정착물이 있었습니다? 4가지 정착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제 서울에서 수업하는데 1333번지하고 1333번지 소유자만 기억하고 몇 개가 있는지를 기억을 못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1333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333번지 소유자는 안 중요하죠. 아니 소유자 임순아 씨가 뭐가 중요해? 금방 임순아 씨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이제 식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잘해라. 거기 전라도 말로 어쨌든지 잘해라 그러더라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할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일러는 이상 없습니까? 잘 돌아간다. 제발
제발 좀 보낸다 그럽니다. 제발 좀. 전기장판 쓰지 말고 보일러 트십시오. 전기장판 했다가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그런 말을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요. 다시 옆으로 빠져서 미안합니다. 자, 1333번째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토지 위에요. 건물이 있었고 돌담이 있었고 수도꼭지가 있고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달랐죠. 토지하고 색깔이 같은 게 몇 가지였던가요? 세 가지 있었습니다. 돌담, 수도꼭지, 살구나무. 건물은 색깔이 달랐습니다.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은 노란색과 흰색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자체가 3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건물, 명인반물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미분리 가실과 농작물도 있는데 그는 이순환으로 넘기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토지의 구성 부분 일부분이었습니다. 나무, 수목, 그 다음에 경작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 자연식생, 돌담, 울타리, 교량, 제방, 국어, 포장 이런 거 했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국어가 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국어는 정착물이 아니죠? 예. 따라서 국어는 정착물이 아니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착물입니다.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옳게 가다가 마지막에 탁 틀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무, 수목, 자연식생, 그 다음에 돌담, 울타리, 국어, 포장, 이런 것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뭐다?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싸하거든. 그래, 그러면 거기다 네가 옳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 틀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나무 이런 거 무조건 뭐다? 정착물이다. 가식 중인 수목, 묘목 이런 것들 나오면 항구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착물, 토지 정착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들은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러면 토지가 팔리면 같이 넘어간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가 부착 방법이었습니다. 부착 방법을 보기 위해서 분리 제거했습니다. 분리 제거했는데 물리적 손상을 가져왔다. 그러면 무조건 정착물. 또는 물리적 손상은 없지만 그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건물의 기능 효용을 감소시켰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정착물로 취급한다. 따라서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온다면 걔는 정착물로 보고,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는 동시 충족,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가 없었다. 달력, 거울, 액자 이런 것들은 분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물리적 손상이 없고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가 없다. 따라서 얘들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장소, 특정 목적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착물로 본다. 건물마다 창문이라든지 교회용 척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 목적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됐기 때문에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설치 의도입니다. 항구성을 갖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이었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임시적, 일시적 부착 목적이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설치자입니다. 누가 설치했는가에 따라서 임대인 설치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항구성이 없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만 이용할 목적이었죠.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해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다. 근데 당사자 간에 약정했다, 합의했다. 그렇게 되면 정착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차인 정착물은 언제나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래도 틀린 말이고, 임차인 정착물은 언제나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래도 틀린 말이 된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정착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공간성 역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추상적, 입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한다. 정당한 이익이라 하면 사회 통념상으로 결정되고 그 구체성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하 공간, 공중 공간으로 무한대로 확대된다. 아니면 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됐고요.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정리된 것 같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지에 분류해서요. 토지에 분류해서 대지, 택지, 부지 했고, 그 다음에 필지, 핵지 했을 겁니다. 자, 나지 할 차례인데요. 책으로 보면 5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나지부터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입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금방 정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특성.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이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결혼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하는 건데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저는 미리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차 뒤에 감정평가 이론도 나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의 특성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하고 부동산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하면 부동산의 결혼 한 절반 정도로 끝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 끝나면 이제 경제론으로 가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개념, 공급의 개념 정도까지 이 정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안 나올 수 없죠.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분류에서요. 우리 이미 몇 가지를 했고 오늘은 나지를 해오고 나지, 그 다음에 건부지, 그 다음에 공지. 지난 시간에 공지 했습니까? 안 했었죠?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할 건데요. 건부지는 별도로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고, 그럼 이제 나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지 공부할 건데요. 그럼 나지부터 합니다. 나지.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나지도 나오고 갱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는 나지만 해요. 갱지는 일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지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이 나지를 갱지하고 저지로 또 나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7회 때 한번 나왔어. 7회 때. 아마 출제자는 일본하고 매우 친한 사람 같은데. 그렇죠?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독립운동가 후손인데 일본 것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 거까지. 만약에 출제자가 갱지나 저지나 출제했다. 그럼 출제자는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갱지 저지는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나지가 작년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지만 기억하고 우리 책에는 갱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의고사에서는 갱지 저지를 물어볼 거야. 그분도 일본에서 공부하셨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말하는 나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나지가 약간 개념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좀 다르고 의미는 똑같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나지는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보상평가 지침. 그러니까 토지보상평가 지침이 뭐냐면 어떤 땅이 수용이 되면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용이 되면 보상할 텐데 평가사마다 다 다른 가격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평가사한테 맡겨버리면. 그럼 수용이 되면 보상할 때 A 평가사가 평가하든 B 평가사가 평가하든 금액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토지보상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수용될 때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할 때는 그 토지 보상평가 지침을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A평가사 평가하든 B평가사 평가하든 똑같게 나오는 거야. 그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가 나지가 무엇이라고 개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규칙 어디를 봐도 나지가 뭐라고는 없는데 토지보상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보면 나지가 무엇이다고 개념 정의되어 있어요. 그 개념을 일반적으로 나지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토지보상평가 지침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지라면 토지 위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건물이 정착물이잖아요.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동시충족, 다른 사람의 권리.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 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불러요. 나지. 자, 그러면 자, 이 토지가 나지인가 봐요.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는 나지입니까? 나지가 아니죠. 그럼 이 토지는 뭡니까? 건부지죠. 건부지. 건부지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 경우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자기 토지지만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을입니다. 을이. 그게 지상권이야. 지상권이라 하면 다른 사람 토지 위에다가 뭘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갑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을이 지상권 설정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이 토지에다가 건물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이 토지는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여기를 번호 붙여봅시다. 1번, 2번입니다. 1번도 나지가 아니고 2번도 나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나지는 어떤 게 나지냐면 이런 게 나지입니다. 3번, 토지에 건물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얘를 뭐라고요? 나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지. 자, 이게 나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나지의 개념이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나지라면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게 나지야. 그러면 자, 1번부터 3번까지 토지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게 나지야. 그러니까 나지는 건부지라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이 토지에 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부터 3번 사이에 토지를 사서 이용을 한다면 그럼 건물을 짓겠다. 그럼 몇 번을 사야 돼요? 3번을 사야지. 3번을.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토지 중에서 3번인 나지가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매매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매매될 가능성을 부동산학에서는 시장성이 높다라고 표현해. 시장성이. 그러니까 팔려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야. 그럼 시장성이 가장 높다는 소리는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지가 나오면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나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뿐만 아니라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1, 2, 3번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용이냐면 1번, 2번, 3번 모두 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1, 2, 3번 모두 다 이 토지는 10층짜리 건물의 부지로 이용됐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소리입니다. 최고 가치를. 그러면 지금 3번은 나지인 상태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사서 1번부터 3번 사이에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다음에 일단 3번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 3번 토지가 시장성이 높다라고 하고 나지니까 이 3번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10층짜리 건물을 상가 건물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 토지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 이 토지가 10층짜리 상가 건물 내 부지로 이용 중이면 최유효 이용, 최고 가치를 창출한 이용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토지는 낮이니까 최유효 이용입니까? 최유효 이용이 아닙니까? 최유효 이용 아니죠. 상가 건물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낮이잖아요. 낮이니까 지금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낮이는 최유효 이용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유효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 가능한 상태. 자, 그러면 1번 토지, 2번 토지는 최유효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2번 토지는 이 을의 지상권이 없어져야만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낮이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따라서 낮이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최유효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아, 번호 붙여야 되겠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2번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낮이와 금부지의 가격을 지금부터 비교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낮이의 가격이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낮이는 토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이 2번을 이렇게 쓸게요. 지금부터 낮이의 가격과 금부지 가격을 비교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낮이의 가격이 금부지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낮이 가격이 높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자, 1번 봅니다. 1번은 지금 상가 건물을 지어서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작년에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은 이 토지의 적정한 이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켜버려요. 제약시킨다고. 그럼 어느 정도 제약시키냐면 1번 토지하고 3번 토지를 비교하면 3번 토지는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토지는 이 주택을 철거해야 돼. 그래야만 건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철거 비용이 1억이랍니다. 1억. 그러면 최소한 1번 토지는 3번 토지에 비해서 1억만큼의 가격이 다운돼야 돼요. 얘를 3번 토지를 10억에 산다면 그러면 1번 토지는 여러분들이 9억에 사야 돼요. 9억. 왜? 9억에 사야만이 1억을 들여서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똑같아지는 거야. 3번 토지하고. 무슨 말 했죠? 그래요. 그러면 낮의 가격과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건부지 가격이 더 낮게 나타나요. 왜? 건물 가격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켜버린다고. 다운. 철거비만큼 다운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의 가격이 더 높아.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물의 부지인 건부지가 가격이 다운됐거든요. 왜 다운됐냐면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그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부지 감가라고 그래. 건부지 감가인데 지자를 일반적으로 생략해요. 그래서 건부 감가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건부지는 가격이 다운된다 이 소리예요. 다운된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인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적으로 건부지하고 낮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건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의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의 토지 가격을 높였다는 소리거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 증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일반적인 게 건부 증가입니까? 건부 감가입니까? 건부 감가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그러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어느 경우에 그러는가? 자, 왜 그런다냐? 이게 중요하지. 왜 그런데? 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를 받게 돼 있어. 공법상 규제. 공법상 규제를 받는데 공법상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낮이를 가지고 있대. 공법상 규제가 강화돼서 건물을 못 짓게 한대요. 그러면 그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그러면 토지로서 큰 효용이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나지 상태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건물이 있는 토지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 경우가 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을 때입니다. 강화된 경우 하나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공법상 규제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나지 상태의 가격과 건부지 상태의 가격이 똑같은 경우. 지금 1번은 나지 가격이 높고, 니은은 나지 가격이 더 낮죠? 자, 디귿. 이런 경우 해볼게요.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자,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기 1번 토지가 지금 건부지거든요? 그런데 1번 토지에 여기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1번 토지는 매우 적정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토지 가격을 제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똑같게.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면 그 건물이 토지 가격을 제약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렇게 되면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똑같은 경우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토지가 최유효 이용 상태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똑같게 나타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나지는 끝나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이 높다.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지와 건부지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다. 맞죠?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추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물어본 거지. 언제나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다. X. X잖아요. 언제나 높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O.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장난 하는 거야. 말장난. 자,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지 갑니다. 자, 이제 공지인데요. 2번 공지. 책 순서하고 약간 다르죠? 책 순서. 우리 책은 공지 어디 있습니까? 예, 고마워요. 58페이지 공지 있습니다. 공지. 공지도 비교적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근데 이 대지의 면적이 여기 1000제곱미터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100%다. 건폐율이 100%면 이 대지에다가 전부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100%고 공법상 규제가 없다면 그러면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 다 지어버려요. 그럼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지.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일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는 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죠? 화재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는 걸 정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걸 건폐율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건폐율은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건폐율은 이렇게 개념 정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그래. 건축 면적. 이게 건폐율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 그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건폐율이에요. 이게. 건폐율 한번 읽어볼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제가 분수 읽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요? 반대로 해버리면 틀려요. 반대로 해버리면. 자,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건폐율이 50%랍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50%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절반만 건물 지으라는 소리야. 절반만. 지금부터 건물 짓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이렇게 50%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얘를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건축 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네. 맞죠? 이 부분을 공지라고 그래. 공지. 그러면 공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지라 하면 건폐율 제약 때문에 또는 용적률 제약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 제약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어둔 토지, 그것을 공지라고 표현한다. 되셨습니까? 끝.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의 크기에 따라서 공지 면적이 달라지거든. 건폐율의 크기에 따라서. 자, 이 경우는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공지 면적이 거의 절반이야. 대지 면적에. 그러면 건폐율이 50%면 공지 면적의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50%. 그를 공지율이라고 그래. 공지율. 공지율. 그래요? 그러면 건폐율이 50%에서 건폐율이 60%가 됐대요. 60%.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강화됩니까? 완화된 겁니까? 완화되는 거라고. 완화된 거라고. 이렇게 되면 공지 면적은요 줄어드는 거지. 그럼 이런 시험이 나올 수 있죠. 건폐율이 완화되면 공지 면적은 감소한다. 맞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건폐율이 50%에서 건폐율이 40%로 갔습니다. 그럼 건폐율이 강화된 겁니다.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야. 크게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럼 공지 면적은요 커지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공지 완벽하게 정리.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 소지 나왔습니다. 소지를 다른 말로 원지라고 그래요. 원지, 원래 상태의 토지. 원지, 소지 똑같은 말인데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지가 청소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유일히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 있고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요. 저하고 누나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누나는,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어떤 손님 오면 소지하라고. 방소지 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소지가 나오니까, 청소가 나왔네? 그렇습니다. 소지, 다른 말로 원지라고 합니다. 한 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지 나왔습니다. 공안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도시 토지인데, 대기업들이 그냥 사서 방치해버린 토지. 그것을 공안지 이렇게 표현해요. 부산은 공안지로 볼 수 있는 토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서 롯데월드, 제1의 롯데월드인가요? 그 부지 있었어요. 저 서울에 가면 거기에 이제 롯데에서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고, 그런 토지를 공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안지가 크게 문제되진 않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게 공안지입니다. 공안지하고 공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공안지하고 공지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공안지에 나왔는데, 이제 책으로 가서 59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59페이지 가면 21번, 22번 있습니다. 주택이 분류 바로 위에. 그러면, 휴안지하고 유유지 있죠? 휴안지는, 그 밑에다가 휴경지라고 쓰세요. 휴안지 밑에다 휴경지. 휴경지는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런 토지를 휴경지, 휴안지라고 그래요.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인삼이 그 토지의 지력을 다 빨아들여 버린대. 그러니까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토지에다가 다른 작물을 했을 때 작물이 안 된대요. 그때 2년 내지 3년을 쉬게 하는 토지가 있어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퇴비하고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를 휴한지, 휴경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휴한지, 휴경지는 정상적으로 놀리는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포인트. 그 다음에 유휴지입니다. 유휴지는 그냥 방치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유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 책은 이게 따로따로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공안지, 유휴지, 휴안지를 같이 붙여서 놓거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안지는 공지하고 비교할 거. 공지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하고 휴안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유휴지, 비정상적.
휴경지, 휴안지, 정상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시 58페이지로 와서 14번, 15번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할 겁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비교적 토지의 영호, 토지의 분류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를 할 겁니다. 자, 2번 후보지하고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지하고 이행지의 공통점 모두 다 용도 전환 중에 있다는 거. 토지. 용도 전환 중 영어로 표시하면 YNG. 진행형.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러한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두 개 다 용도 전환 중이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인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른데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다 후보지 이행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 보는데 여러분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웠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배웠죠? 그래서 국계법상 용도지역을 지금부터 써봅시다. 자, 첫 번째 국계법상 용도지역은요. 도시지역인가요? 도시지역. 두 번째는요. 관리지역인가? 세 번째 농림지역.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1차만 하시는가? 오케이. 자보지역. 이렇게 나눈답니다.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입니다. 세분됩니까? 세분되죠. 도시지역은 세분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세분됩니다. 또 세분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이 세분되면 21가지예요. 21가지. 그러니까 21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21가지 중에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는 거야. 따라서 용도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1월 달부터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않는다를 한 7, 8번 지금 들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 컨디션이 매우 나쁜 거지.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1년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렇지? 자, 지금은 그래도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이게 7, 8월 달가서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뭐. 짜증나 죽겠어 뭐 그런다고.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해? 뭐 떨어진다는 말을 해. 막 그래.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죠? 네, 7, 8월 달은 내가 그런 말 안 해. 7, 8월 달은 사실은 저는 미역국도 안 먹어. 7, 8월 달부터. 저도 안 먹어. 그렇지? 7, 8월 달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임순아 집사님이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실제로 시험이 다가오면 실제로 그래요. 내가 늘 기도한다. 이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배운 사람들 다 합격하라고 기도한다. 실제로 그래요. 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된답니다. 그러니까 21개로 세분되는 거예요.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을 나눈 거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에게 용도지역을 한번 나눠보라게요. 감정평가사들에게. 그래서 감정평가상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상 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적지역이라고 그래요. 왜 용도적지역이라고 하냐면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그러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야. 법률 용어. 근데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고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용도적지역 이런 표현을 써요. 책에 혹시라도 용도적지역 이런 말 나오면 감정평가상의 분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적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 용도에 맞게끔 이용합시다 이런 개념이고 감정평가상의 분류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대로 나누는 거야.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태대로. 왜?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할 때 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야. 이용되고 있는 상태대로. 그 토지가
주거지역이 있는데 상업용 건물로 이용 중이다. 그럼 상업용 건물로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현실적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용도적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 그럼 토지는 택지 아니면 농지 아니면 임야야. 이것밖에 없다고.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나눌 때 첫 번째 택지지역이래요. 택지지역. 그 다음에요.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지역. 그 다음에 산이면 임지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이게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지역의 대분류야. 대분류. 크게 분류한 거라고. 그러면 세분된다. 대분류 나오면 세분. 소분류가 나와야지. 세분돼서 소분류가 이렇게 나와요. 택지지역이 세분되면 어떻게 세분되냐면 세 개로 세분돼. 주거지역. 이걸 주택지역이라고 돼.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우리 택지를 배웠습니다. 택지를 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택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지지역은 주, 상, 공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농사짓는 땅은 밭농사, 논농사, 그 다음에 가수원. 밭농사, 논농사, 가수원. 전지지역, 답지지역, 논, 그 다음에 가수원. 이렇게 나누는 거야. 농지지역이 전답과 이렇게 나눈다. 시험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지역은 땔감이 있는 지역을 신타님이라고 해요. 신타님 지역. 이거 연료용이죠. 연료용. 그 다음에 목재로 쓸 수 있는 를 용재림 지역이라고 해요. 역시 시험에 안 나와. 용재림 지역이 뭐고 신타님 지역이 뭐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한 식구를 만들어줘. 이렇게 택지지역은 주상공이 같은 식구고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답가가 같은 식구고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 신타님이 같은 식구예요. 그런데요.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해. 어떤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해서 용도가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자는 용도 전환 중이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용도가 전환되는데 그 지역 내에서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지역을 벗어나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요, 자기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주거지역이 공업적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전이 답으로, 전이 가수원으로 이렇게 용도가 전환 중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후보지야. 후보지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즉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지역 상호 간에가 중요한 말. 이행지는 자기 용도지역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죠.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그래.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지역 내에서란 말 나왔다. 내에서 이러면 뭐예요? 이행지. 상호간의 후보지. 자, 질문합니다. 후보지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 다시 후보지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 X. 지금 상호간에 지금 강조했죠. 근데 맞았어. 그게는 맞았는데 용도 전환된 그러면 안 되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 사례입니다. 사례. 네요. 전지지역이 답지지역으로 갔답니다. 답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답니다.
이런 토지는 뭡니까?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이행지. 역시 사례 갑니다. 사례. 전지지역이 얘가 용도 전환 중인데요. 네요. 주거지역으로 가고 있답니다. 이건 뭡니까? 후보지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여기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지라고 하고 있어. 후보지에다 쓰고 있는데도 이걸 이행지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 또. 그러면 여기 후보지는 전지지역이 주거지로 와서 물타를 벗어났죠? 그럼 뭐요? 후보지. 자, 밑에 이행지는 전지지역이 답지지역으로 울타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행지. 이 후보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를요. 후보지를 가망지, 예정지라고도 표현해요. 가망지, 예정지.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후보지고 예정지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정지. 우리 학교 부지, 학교 예정 부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학교 예정 부지. 이렇게 울타를 쳐서 이 토지는 학교 부지로서 이용할 예정에 있다.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예정지. 후보지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59페이지 갑니다. 59페이지 가면 선화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화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일반적으로 선화지는 감가됩니다. 감가. 고압선이 지나가면 작물이 안 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고압선이 있으면 암 걸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밀양에서 송전탑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선화지입니다. 선화지. 선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화지 토지는 감가되는데 그것을 선화지 감가라고 해요. 선하지 감가. 선하지 감가. 그 옆에다 선하지 감가만 써놓으면 돼요. 선하지 감가. 맹지는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 감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맹지도 감가고 선하지도 감가는데 그때를 선하지 감가라고 그래. 선하지 감가. 자, 포락지, 홍수 등이 나서 그래서 하천으로 돼버린 거, 무너져버린 토지, 그것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빈지하고 법지 갑니다. 일반적으로 법지를 먼저 썼는데 우리 책은 빈지를 먼저 썼네요. 자, 3번은 법지하고 빈지를 지금부터 비교할 거야. 법지 나왔고 빈지 나왔습니다. 빈지는 가난한 땅이 아니라 바닷가 토지를 빈지라고 그래. 다시. 자, 법지는 법에서 정한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 법에서 정한 토지. 법으로만 토지를 인정해 주는 거야. 법에서 정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법지. 법에서 토지로 인정했다. 그것을 법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법지냐면 이런 토지가 법지요. 토지는 토지에다가 건물 짓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게 토지야. 그게 토지.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생겼으면 다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구실해야지 사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사람 구실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저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지야. 그게 법지라고. 그런 사람으로 보면 쟤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아, 사람 구실을 하면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사람 구실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실. 자,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거예요. 그거. 근데 법으로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지는 토지는 토지인데 토지로서 실익이 없는 거야.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 이렇게 경사진 부분. 이거 경사지거든. 경사지. 여기 위쪽 토지고 여기 아래 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무너내린다고. 무너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콘크리트 탓을 하고 옹벽을 쳐놓고 그래요. 그 부분을 법지라고 해. 경사지를 법지라고 한다고. 경사지야. 경사지, 경사면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는 토지로서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가 되려면 건물 짓고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토지로서 활용 실익이 없습니다. 이용할 실익이 없다.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얘를 법지라고 해요. 그러나 소유의 대상이 돼요.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소유 대상이 된다.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대상이 되니까 법에서 토지로 봐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법지라고 표현합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법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지를 소유의 대상은 되지만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없거나 거의 없는 토지, 작거나 거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법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법지하고 빈지를 같이 써놓으면 마치 법지하고 빈지가 반대말 같지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지는 어느 토지가 빈지냐면
해운대 백사장 이런 것을 빈지라고 할 수 있어. 해운대 백사장 이런 거 빈지. 자, 시험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립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립니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지금 바닷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언제나 바다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나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 부분은 언제나 바다고, 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은 하루에 바다가 됐다가 아니면 육지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최고 만조위선이라고 해요. 만조위선 그래요. 하고 얘는 최저 만조위선 그래요. 선. 그러면 이 부분은 갯벌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그러는 거야. 물이 들어버리면 그럼 여기까지 물이 차죠. 그럼 바다야. 그 다음에 물이 빠져버리면 여기는 이제 갯벌이 되는 거라고 그래. 갯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뭐 낙지도 있고 막 그래 이게. 얘가 지금 갯벌이야. 갯벌인지 갯벌인지 나는 몰라. 갯벌. 얘를 간석지라고 그래. 간석지. 한자로 간석지라고 그래. 간석지. 자, 그러면 이 갯벌을 바닷가라고 합니까? 이 갯벌을 바닷가라고 안 해요. 갯벌을 바닷가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기초 임무과정에서 제가 안 했나요? 아, 안 했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좀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육지가 될 수도 있어. 이게 갯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빈지는 바닷가인데 어디가 빈지냐면 우리나라는요,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토지거든요. 그럼 토지면 여기 전부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적 공부의 등록선이라고 해요. 지적 공부 등록선. 지적 공부는 지적법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지적 공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여기까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 이 부분은 물이 안 들어오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바닷가라고 그래. 바닷가. 얘를 빈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빈지를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빈지라 하면 지적 공부 등록선부터 최고 만조위선 사이의 토지. 그걸 빈지라고 해요. 빈지. 자, 지적 공부 등록선부터 더 최고 만조위 선 사이의 토지. 이를 빈지라고 합니다.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개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구 걸까? 국가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토지로서 실익은 있습니다. 이용할 가치는 있다. 경제적 실익이 있다. 활용 실익은 많다 이렇게 해요. 활용 실익은 있다. 이런 토지를 빈지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녀랑 바닷가를 거닐자고 그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랑 바닷가를 거닐자고 가서 갯벌을 거닐어버리면 그럼 그녀가 다 안 만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갯벌은 빈지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바닷가 거닐러 가자. 바닷가 거닐러 갔을 때 이 갯벌을 거니는 게 아니잖아요. 갯벌 위에 여기 모래 부분 이렇게 걸잖아요. 아, 바닷가가 빈지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20번에 가면 한계지 나왔습니다. 한계지, 택지형에 있어서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그게 한계지인데요. 시험에 거의 뭐 안 나오죠. 아주 초창기 시험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한계지가 이게 한계지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라겠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 이용. 그러면 택지는 어디야? 뭐가 택지입니까? 택지. 주상공이 택지야. 주상공이 택지.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 부산도 이럴 건데 상업지역이 있어요. 가운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게 뭐예요? 주거지역이야. 그 다음에 애각이 뭐가 나와요?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 그러면 얘가 지금 택지야. 그리고 나면 부산에 시골 땅이 나오겠죠. 부산 아니고 경상남도 시골 땅이 나오겠죠. 뭐 양산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뭘 에워싸고 있냐면 농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럼 이 농지는 택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한계지라 하면 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 멀리 있는 토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 멀리 있는 토지죠. 얘를 한계지라고 표현해. 한계지. 한계. 택지형의 최고 멀리 있는 토지. 얘를 한계지라고 표현한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주택의 분류는 이번 순환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주택의 분류 배울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67페이지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